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첫 번째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대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기피 현상으로 건설 현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첫날 기업 자금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료, 무료 이용자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담보가 되는 화물차의 가격을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한 중국이 외교 분야의 강성 인사들을 발탁해 미국 등 서방과 우리나라를 향한 공세적인 외교가 예상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정상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닷새 만인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옵니다. 지난 19일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직접 당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감정에 북받쳐 오른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내 이어지던 양측의 대치는 오후에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마저 정략적 의도로 막아섰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검찰과 여당의 반박에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와 같은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보이콧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은 헌법적 책무라며 반쪽 본회의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국민 사과 없인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의 으름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시정연설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대통령실도 정부가 나라 살림과 씀씀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챙길 책무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챙길지,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는 어떻게 가꿀지 상세한 구상이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협치를 파괴한다,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 탄압이라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확정했습니다. 피켓 시위나 규탄 구호 재창, 집단 퇴장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오전 10시 본회의 전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말살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형 야당 탄압의 골머리인 윤석열 정권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냉랭함은 5달 전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 지난 5월 코로나 추경안 처리를 위해 취임 엿새 만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를 찾았던 윤 대통령은 의원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연신 협치, 초당적 협력을 외쳤습니다.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설문 대독도 검토했지만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 속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확정 공지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반쪽 이상이 텅 빈 썰렁한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실은 뭐가 옳은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이 유흥주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그 비용을 남 변호사가 나중에 계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대선 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세상이 비정한 걸 알게 됐다며 한때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진면목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재판이 끝난 직후 몰린 취재진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향한 배신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어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며 어떤 마음으로 대선자금 의혹을 폭로했는지 암시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 휴정 시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제는 의리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놓았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각별했던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의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지며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돈이 건너간 상황을 모를 리 있겠느냐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돼 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죗값을 받을 거라고 밝혔던 만큼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금융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행사에서 딴 데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부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재벌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이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첫날인 어제 펀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50조 원 넘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곧바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이 겹치며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불이행 조치 질문에 시장이 취약했는데 그 부분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자금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에 강원도의 보증이행 거부 조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증 채무를 모두 갚을 예정이라면서도 빚을 진 전임 도정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디폴트는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예고된 중도개발공사 GJC의 파산을 방지하고 또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그 공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그런데도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줍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움 지불 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정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로 최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설립자인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표현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SKCNC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련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혜진 GIO 등 증인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약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그 이상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보상안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점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이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규모 이용자를 모으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성장 과정이나 또 김범수 증인의 경영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던 SK 최태원 회장은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피해를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저희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CNC 화재에서 비롯됐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SPL의 모기업인 SPC에 대한 청문회 개최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L을 비롯한 SPC 주요 계열사 4곳에서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581명입니다. 2017년 4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쉬쉬하던 게 표면화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SPL이 올해 안전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은 5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적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예산은 올해 440만 원으로 지난해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은 SPL과 모기업 SPC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금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정말 청년 여성이 지금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돼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 사고 당일 샌드위치를 유통한 점과 동료 직원이 숨진 다음 날 바로 공장을 돌린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참혹했고 참 매정한 기업이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인 거죠. 기계가 아닌 거죠. 회사 대표는 의원들의 거듭되는 추궁에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종업원분들이나 또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SPC그룹의 전체 산업재해율이 다른 제조 평균보다 1.4배나 높은 점을 들어 SPC그룹 전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 끝나고 SPC에 대해서 전체 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꼭 해야 되겠다. 국감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SPC그룹엔 노동부의 대대적인 안전보건조사가 예고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본점에서 담보 가치를 조작해 대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린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보가 되는 화물차의 가격을 포토샵으로 시세보다 높게 조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중앙회에서 상까지 받았던 사건인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A 운수회사는 2014년식 14.5톤짜리 화물차를 담보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비슷한 차량 시세가 7,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해당 사이트 캡처 사진엔 차량 시세가 8,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식 11.5톤 화물차 시세는 6,590만 원인데 감정평가서엔 8,500만 원으로 가격 부문만 다릅니다. 또 다른 화물차 역시 감정 서류 가격이 사이트보다 2천만 원이나 높게 차이납니다.
담보 가치를 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 새마을금고 화물차 담보대출은 차량 감정액의 6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감정 평가를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금고 측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려고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사이트 가격을 위조한 겁니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있는 시세표를 출력을 하고 그림판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지급을 해드렸고요. 결국 새마을금고의 주력 사업인 화물차 담보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담보 가치를 허위로 올린 거로 보입니다. 심지어 특정 운수회사나 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감정가를 더 높게 쳐준 일종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이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고객 유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정서류 위조는 지난 2,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대출만 29건, 모두 30억 원에 달합니다. 감정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마구잡이로 대출 한도를 높여준 건데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이자 연체 등으로 일부 손실도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명동 본점을 자산 육성 부문 최우수 금고로 선정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과다 감정이나 특혜 대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한 건만 확인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내각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가 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로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영국에서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가 된 수넥 전 재무장관이 보수당 대표와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It is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to be able to serve the party I love and give back to the country I owe so much to. 수넥 총리 내정자는 300여 년에 걸친 영국 내각 역사상 백인이 도맡아온 총리 자리를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혈통의 인도계로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42살로 1812년 로버트 젠킨슨 총리 이후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 밑에서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등 최고 학교를 나왔고 부인은 인도 억만장자의 딸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수넥 내정자는 단정한 머리 모양과 딱 맞는 고급 정장 스타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한 그는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첫 정부 직책을 맡았고 2020년 2월엔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먼저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트러스 총리가 남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합니다. But there is no doubt we face a profound economic challenge. We now need stability and unity, and I will make it my utmost priority to bring our party and our country together. 수넥 총리 내정자는 금명간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 뒤 정식 취임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금융시장 혼란 상황과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해 금융부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연내 총회에서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모니터하는 것이 당면한 두 개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경제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시스템은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확정한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강성 인물이 발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이번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른바 외교 사령탑을 교체했습니다. 외교 분야 최고위직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내년 3월 임기 만료와 은퇴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왕이 현 외교부장이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새 외교 사령탑에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왕이 부장도 이른바 7상 8하의 관리에 따르면 은퇴 연령을 넘겼지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의 임기 동안 대미 강경 외교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要求美方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왕이 부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되는 후임 외교부장으로는 친강 현 주미 중국 대사가 유력합니다. 이번에 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으로 발탁된 친 대사는 대표적인 강성 외교관입니다. 특히 과거 외교부 대변인 시절 미국을 겨냥해 거친 논평을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今天的香港已经不是1997年的香港了，任何对香港事务的指手画脚、说三道四，都是徒劳的。 이번 당대회 이후 늑대 전사를 뜻하는 이른바 중국의 전랑 외교가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승리라는 시 주석의 목표에 맞춰 공격적 외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를 지렛대로 미중 사이에서 더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것과 관련해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20차 당대회와 관련해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새 지도부 하에서 중국은 대체로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세 환경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해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2024년부터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EU 환경장관 이사회는 현지 시각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초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로 2024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헤드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게임기,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정규리그 2위 LG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키움은 실책 4개를 쏟아내는 등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자멸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블 플레이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2루수 김혜성이 송구 실수를 범하며 뼈아픈 선취점을 헌납합니다. 높이 뜬 타구를 자신이 잡겠다고 줄곧 사인을 보내던 유격수 김희집은 공을 어이없이 놓치고 이 공을 잡아 홈으로 던진 이정우의 송구는 크게 벗어나며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습니다. 경기 초반 실책 3개가 쏟아지며 주지 않아도 될 점수 3개를 헌납한 겁니다. 푸이그의 2점 홈런으로 추격의 고삐를 당긴 것도 잠시. 이번에는 1루수 김태진의 홈 송구가 벗어나며 다시 점수차는 벌어졌습니다.
야수 선택으로 기록됐지만 실책이나 다름없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책 한두 개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단기전에서 키움은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힘없이 자멸했습니다. LG는 키움이 한 점을 더 따라붙은 8회부터 정우영과 고우석 철벽 불펜을 가동하며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 석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가 오랜만이어서 좀 나름 걱정도 하고 선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기분 좋게 승리해서 마감해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선 LG는 가장 중요한 1차전을 가져가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진 31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건 25번입니다. 확률은 80.6%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창원 LG가 공수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친 이제도를 앞세워 수원 KT를 85대 66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LG 가드 이제도는 24.5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동안 경기 내내 한 개의 실책도 범하지 않으면서 팀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부터 조상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LG는 2승 2패를 기록했고 1승 3패가 된 KT는 공동 9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K리그 우승을 이끈 베테랑 이청용 선수가 K리그1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청용은 올 시즌 3골 2개의 도움에 그쳤지만 주장으로서 울산이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표차로 생애 첫 K리그 MVP가 됐습니다. 울산 사령탑에 오른 뒤 2시즌 만에 팀 우승을 이끈 홍명보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신인상 격인 영플레이어상은 강원의 양현준 선수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광주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첫 번째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대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동맹과 긴밀하게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은 유효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역사상 첫 비백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 늘어난 4만 2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실내 마스크를 벗을 상황이 아니고 석 달가량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재시도 끝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오후 2시쯤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측의 저지로 불발된 지 닷새 만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 변호인 입회 하에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정쟁적 요소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유착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위례 신도시 공소장엔 과거 이들의 접대 정황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을 강조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기소한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소장입니다. 2013년 8월 유동규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위례 사업을 남 변호사가 짜온 구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특정 유흥주점을 언급하며 여 종업원들과 함께 편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같은 해 9월에서 12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비용은 남 변호사가 냈다고 기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 실장과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고 재확인하면서 정 실장이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례 공소장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강조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당선시킬 건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시장 당선에 도움되는 취지의 댓글을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가 다녔던 유흥주점 종업원을 참고인 조사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접대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와 함께 추가 자금 수수 여부 등도 조사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배신감과 착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한때 형제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진면목을 봤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재집행으로 국회 법사위에선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특검 도입 여부로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으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팻말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걸 용인을 못합니다. 간신히 질의응답이 시작됐지만 이 질문이 곧장 거친 설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도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갑자기 주장한다, 맥락 없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자고 하면 될 거를 부인한 측이 누구였는지 대선 선거 때 분명히 여러 국민들이 보셨는데 국정감사 막바지 터진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국회 법사위는 막판까지 민생보다는 정쟁만 가득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손 검사는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의 판결문을 조회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고발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공수처는 단지 김 의원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건지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성명을 요청했고,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의 주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며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소통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며 김정은이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동맹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역량을 개선하면서 한반도와 영내에 있는 미국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역량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 양자 및 3자 공조를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소통관은 이와 동시에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이 분명하고, 이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를 앞세우며 한일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가 다음 달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의 만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한일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今月6日にも電話会談を実施いたしました。首脳間を含め、韓国政府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まいります。 한일 정상이 다음 달 중순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서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사될 경우 지난달 뉴욕 유엔 총회 당시 첫 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논란이 빚어진 뒤 다시 대면하는 것이 됩니다. 정상회담의 형식과 내용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양국이 얼마나 이견을 좁혔는지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행 주체, 즉 배상의 주체는 지금 행안부 소속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죠? 예, 그러한 방안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매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어느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차관의 만남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제징용을 포함한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각급 채널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27%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국정 기반이 취약해진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만족하는 방안이 아닐 경우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무엇보다 우선으로 투자했지만 이번 사태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유료 서비스는 약관이나 약관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보상하고 무료 서비스는 피해 접수된 내용을 파악해 보상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감장에 뒤늦게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 회장은 여야가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이나 동행명령 조치까지 검토하자 어제 저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나와 피해를 본 사용자와 고객사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끼고 SK그룹 전체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제주항공 2406편이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존 승객 177명 가운데 다른 이동 수단으로 입국한 승객을 제외한 17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631편은 어제 자정쯤 악천 후에도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동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하나뿐인 활주로가 폐쇄되며 제주항공 2406편은 19시간 넘게 현지에서 대기한 끝에 필리핀 항공당국이 짧은 거리에도 이륙할 수 있는 작은 기체의 항공기 운항은 임시 허가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현지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여서 대체 항공편은 아직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원에서 마약에 취해 지나가는 어르신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뒤 벌이는 2차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무엇일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을 느닷없이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남성. 쓰러져 버린 어르신에게 옆에 있는 경계석을 들어 내리찍고 도망칩니다. 결국 어르신을 숨지게 한 42살 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왔고 범행 역시 환각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범행을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황당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가는 상황.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2차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마약에 취한 30대가 편의점과 식당에 차로 돌진해 손님들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저지르는 2차 강력범죄는 모두 48건, 피해자는 51명에 이릅니다. 마약류들을 투약하면은 신경계 도달해가지고 그 전두엽이라는 게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센터나 출소한 사범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만 2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보다 만여 명, 2주 전보다 2만 7천여 명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일주 전 대비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상황이 아니고 3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중환자실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곧 11월이기 때문에 한겨울 중심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과학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월드컵대교 인근에 임시 다리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원청인 삼성물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에 있는 공사 현장. 본 교량 건설을 위해 임시 교량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은 텅 빈 채 굴착기만 멈춰서 있습니다. 아침 9시쯤 이곳에서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다리를 연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저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려다가 부유시설에서 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47살 남성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54살 남성 하청업체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순식간에 안전고리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정수색해서 구조한 거예요. 한번 제작 복귀하신 분은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벗으면서 탈출하셨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한 뒤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SPC 계열 제빵공장 끼임 사고와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 사고에 이어 다리 건설 현장 익사 사고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빵 공장 사망 사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 법 시행 전후로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단 생산성을 앞세운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C 불매운동이 불붙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 이틀 만에 또 다른 SPC 계열 빵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에도 뭐 현장 작업하는 데서 뭐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3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작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안전, 즉 안전 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일단 형사처벌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중재법이 이제 그렇게 조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먼. 더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제 조율하거나 아니면 중재하거나 현실의 변화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이제 논란의 소리만 커지는 그런 식의 형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 반발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점점 불붙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도 소비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사고 이후 안일한 대응과 반복되는 사고로 비판을 받는 SPC 본사만 점점 고립되는 양상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 없이 텅 빈 매장 가운데 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매운동이 번져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판매가 안 되거나 못된 제품들은 저희가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점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는 소비자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는 가맹점에는 분명한 고통이지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소비자들의 질타보단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자리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본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감시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공장 사고 이후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매운동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SPC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추모 문제와 더불어서 익명 경시와 노동권 탄압을 하는 SPC 사측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도록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는 등 SPL 본사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회사 측에 빵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충격을 받아서 되게 뭔가 살 일이 있어도 좀 자제를 한다던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산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주위도 다 그런 것 같아서. 지난 5년간 SPC 식품 계열사 10곳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은 759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가 난 SPL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진정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푸르밀 노사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측이 입장을 철회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노조 측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인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통보 이후 일주일 만에 노사가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재로 이뤄진 회동에서 회사 측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일방적 정리해고는 말이 안 된다며 공개 매각을 통해 직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고용 승계의 길을 열어준다니 저희들이 충분히 고통 감내하고 동참하겠다는 얘기예요. 푸르밀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본사 앞에서 조합원 상경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는 축산 농민들도 항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던 회사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퇴직금 정산할 직원도 없고 11월 매출과 재고도 마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8년 창업해 45년 동안 이어오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직원 350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 상황. 조합원들은 회사 측 의도대로 사업 종료가 진행될 경우 합법적 정리해고 선례가 만들어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국 차기 총리로 인도계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와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현지 시각 24일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리시 수넥 전 장관은 단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수넥 총리 내정자는 영국의 첫 비백인이자 최연소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취임 당시 44세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토니 블레어 전 총리보다도 어린 42세입니다. 당대회 기간 발표를 미뤘던 경제 성적표가 시진핑의 권력 독점에 쐐기를 박는 대관식이 끝난 뒤에 공개됐습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서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을 선두로 서열대로 입장하는 7명의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 경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리커창, 왕양 등 전임 지도부의 경제 관료들이 물러난 자리엔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도 기존 경제 라인이 모두 빠졌습니다. 차기 경제사령탑을 맡게 될 리창은 부총리로서 국정 경험도 쌓지 못한 데다 상하이 서기 시절 도시봉쇄 책임마저 거론됩니다. 奋力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시진핑 1인 천하를 선포한 대관식이 끝난 뒤 중국은 미뤄뒀던 경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3.9%, 시장의 예측보단 높지만 올해 목표치 달성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 제로 코로나 방역이나 미중 갈등 같은 안보 문제 앞에서
경제 분야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실제 내수 활성화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띄우기에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中国要在对外开放上进行大幅收缩，甚至呢讲我们要搞什么自给自足的这样的经济。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새로운 시대 시진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며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相信在习近平总书记的领导下，我们会取得越来越大的成就。 시진핑 한 사람의 결정이 시장 경제 원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정치 구도가 마련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내년 정부 본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지키겠다며 예정대로 직접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지 않기로 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YTN과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의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를 밝혀 치러지는 것으로 이번 선거는 5선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의원과 4선 홍문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LG의 플롯코와 키움의 요키시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LG의 플롯코는 15승 5패로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2.39로 3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이에 맞서는 요키시는 4년째 키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과 주요 측근 등 총 30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심사 배제로 3선 출마 행보를 멈춘 송하진 전 전라북도지사. 당의 결정을 수용했지만 복잡한 심경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번에 경선 후보자 발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입은 은혜를 제가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본선에 나서지도 못한 채 준비 과정의 불법 행위가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4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천여 장과 만여 명 규모의 당원 명부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 모집을 시도한 정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직 전북 자원봉사센터장이 구속됐고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와 전직 비서실장 3명 등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총 30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전 현직 공무원만 12명입니다. 오 여사와 송 지사 핵심 측근 등 모두 7명이 당원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송하진 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16년 정치 경력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본인은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측근들은 물론 부인까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됐다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기업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대학 교수나 정부 연구소의 연구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술 전쟁의 천병인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는 갈수록 작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층을 쌓을 수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 국내에서 개발된 238단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 경쟁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자사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1등 우위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틈새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리의 금속 소재 연료 탱크를 탄소 복합 소재로 바꿔 중량을 30에서 40%가량 줄였습니다. 항공기 좌석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만들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모색을 하는 것이. 심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 기업 연구자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경쟁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연구자의 70%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회적인 평판은 낮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산업계 연구자의 사기 신작을 위해 도입된 것이 기술 개발인의 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위주의 정부 재정 기념일이 과학의 날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처음 도입된 1981년 10월 24일을 기념해 기술 개발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기술개발인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지 않을까. 기업연구소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44만 명에 달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3%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를 기록한 뒤 2달 연속 하락했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로 임금이나 투자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공장 관계자 1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공장 3동을 모두 태운 뒤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출입구 쪽에서 불꽃을 봤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아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7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대전 3.3도, 광주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